흔히 저 사람은 인생이 잘 풀려라고 수동적으로 표현하지만 그 사람이 인생을 잘 풀어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하루 종일 우울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장염으로 급설사가 생기잖아요. 불행이고 나발이고 화장실로 바로 뛰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쭤요. 그 순간에도 그렇게 고통스러울까요? 그 순간에도 우울할까요? 그 순간에도 외로울까요? 우리 스스로는 한 지점이 우울하고 또 직전 지점이 우울하면 하루 종일 우울했다고 느끼는 건데, 우리 인생을 보다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을 읽고 삶을 이야기하는 대화 채널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훈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인생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온 국민의 심리 상담사 이호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담하는 이우선입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실 텐데요. 혹시 교수님께서도 인생이 흔들리는 것 같은 변화를 느끼신 적이 있을까요? 삶이 흔들리는 순간이 없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태어나서 그 첫 걸음마를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 굉장히 불안정하게 그 첫 발을 띄기 때문에 사실 살아가며 안정성 자체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아니에요. 워낙에 불안정이란 단어가 우리 일상하고도 훨씬 더 적절한 것이, 우리가 매일 심장이 뛰지만 사실 심장박동이 매번 똑같은 게 아닙니다. 매번 조금씩 다르게 심장이 뛰고, 당연히 우리가 볼 때에도 매일 똑같은 걸 보는 것 같지만 우리의 눈이 반응하는 양태도 한 번도 같은 적이 없고요. 또 사실 생각해보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매일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오늘의 그 사람에게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번 우리는 발을 떼어서 앞으로 걸어가다 보면 한 발을 딛고 또 다른 발을 떼야지만 다음 순간을 넘어갈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오롯이 한 발이었다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안전이거나 혹은 불안정이라는 게 기본 전제이고, 안정이 띄엄띄엄 혹은 어쩌다 오는 일이 아닌가. 안정이라고 느끼는 것 자체도 엄밀히 말하면 함께 이 존재가 서 있거나 혹은 어떤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작고 큰 떨림으로 존재를 붙잡아 줘야지만 그렇게 안정적이다라고 느끼는 것이지, 실제 이걸 안정이다, 완벽한 안전성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특별히 상담 현장에서는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나를 뒤흔든다, 내 멱살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이게 이분들 삶에 있어서 아주 낯선 사건으로 발생한 경우는 많지 않아요. 반복적이었거나 이전하고 조금 더 강한 수준이지, 이전에도 유사하게 겪었던 그 일이 이번엔 좀 더 크게 울리거나 아니면 큰 문제로 나에게 느껴져서 오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쇼펜하우어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건데, 그 중간 지점도 위치를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뜨내기 인생처럼 또 다른 지점으로 옮겨가기 위한 중간 여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불안정이라고 하는 혹은 불완전이라고 하는 틈 안에서 늘 헤매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교수님도 2달 전에 그 교수님하고는 다른 삶을 또 살고 계시는 거네요. 늙었죠. 아니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매일매일이 노화의 작은 조각들이 그렇게 맞춰져서 우리는 이제 나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순간을 어느덧 거울 앞에 서면 맞닥뜨리게 되는 건데, 생각해보면 저라는 사람도 한 번도 명사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늘 동사였던 것 같아요. 성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과정이고, 또 나라는 사람의 노화라는 것도 과정이고, 나라는 사람이 혼자 머무는 그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내 안쪽 나도 모르는 구석부터 조금씩 계속 변화하고 있으니까 멈춘 적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곳을 빠르게 튀어나간 적도 없지만 그 작은 순간순간마다 내가 정말 어떠한 지점에 있는지는 저도 자세히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가끔씩 뵈면서 서로 느끼는 거죠. 서로 늙어가는구나. 이런 건 변화이기도 하겠지만 서로에게 좋은 방식으로 익숙해지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 애프터 체인지라는 책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체인지는 내 인생에 닥친 어떤 파도,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중에서도 젊은 여성이 이른바 뇌혈관 질환으로 감금 증후군에 정말 눈동자 하나만 움직일 수 있는, 전신이 마비된 그 상황에서 나는 다시 일어설 거야 라는 자기 확언으로 일상을 회복한 사례가 나와서 무척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뇌혈관 질환이 주변에서 너무 흔한 질환이라 이런 어려움은 많이 겪게 되시잖아요. 이럴 때 내가 굳은 의지로 다시 일어서느냐 아니면 내가 내 삶에 굴복하느냐는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내 몸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갖는다고 해서 갑자기 나에게 반응이 없던 그 발가락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 갑작스러운 사고, 우리는 사고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기 가장 쉬운 환경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고는 마치 내 인생의 뒤통수를 나도 모르게 가격하는 폭력성 같아서 그냥 침범적으로 나를 찾아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했던 얘기, 특별히 여기 저자가 이 사례를 통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셀프 어퍼메이션이라고 하는 자기 확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기 확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기 셀프가 있어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나를 믿고 나라는 사람의 안쪽에 건강한 나를 구축하는 그 과정이 먼저 있는 거고요. 이 과정이 나의 눈에 대한, 다시 말해서 이 상황을 보는 힘을 다른 방식으로 재건하는, 그리고 내 스스로가 아 그래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노력을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마음 먹는다면 이런 방식으로 우린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전반적인 자기를 cheer up, 곧 자기를 고양시키는 일종의 방법으로 자기 확언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것의 다른 말로 자기 긍정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어떤 말로만 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어주는 그 힘, 이게 사실은 자기 확언의 핵심에 있는 거거든요. 자기를 믿는다는 의미는 자기를 기뻐하는 행위예요.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달라진 내 몸, 달라진 내 환경, 달라진 내 생각, 달라진 내가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만 하는 이 환경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첫째 유지시키는 힘이자, 동시에 지탱하는 힘이자, 나라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비교적 좋은 적응 끝에 좋은 고백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자기 돌봄의 첫 번째 출발점, 첫 번째 걸음마가 전 자기 확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확언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확언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른들 말씀하시죠. 생각하기 나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 저자가 인지심리학을 했던 사람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뭐 슈퍼맨 아니고 원더우먼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몸이 아니에요. 몸이 아니고, 두 번째는 우리 정신도 우린 그렇게 아주 강력한 강철 멘탈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미끄러지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고유한 힘 중에 하나는 옆에서 누군가 함께 연대해주는 힘, 그리고 그 연대하는 눈초리와 그 손가락과 그 지문들을 읽어내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 확언 안에는 자기 긍정도 있지만 동시에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와 함께하는지를 알고 이해하고 그들이 나와 함께하는 그 방법을 내가 수용하는 과정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확언이 있다 그래서 쓰러졌던 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 아니고요.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눈 뜨는 거 아니고요. 이 망가진 일상이 어느 순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라는 사람이 이제 내가 달라진 몸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이제 나라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새로운 세계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새롭게 명명할 것인가, 이 주제가 이제 자기 확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라, 이 자기 긍정성하고도 연결돼 있고 타인 수용과 자기 수용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이 자기 확언이란 말은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제일 먼저 나라는 사람의 존재부터 인정하고 들어가는 그 긍정의 첫 번째 딱 하는 소리 같은 이런 하나의 생명 신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례에서도 가족들의 지지와 지원이 어마어마한 힘을 드러냈거든요. 그게 또 자기 확언을 뒷받침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책의 사례에서도 나오듯이 우리가 마음만 바꿔도 내게 다가온 그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실제로 제가 가장 공감했던 사례는 한 방송 기자가 유명 인사의 교통사고 생중계 리포팅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표현을 씀으로써 지나친 비난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한 달 정직을 경험하게 되는데, 계속 과거에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 잘못된 걸까 하고 반추하는 과정에서 심정적으로 많이 무너지거든요. 하지만 심리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다른 관점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회복의 기미를 찾는 그런 사례도 나옵니다. 사실 일터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거든요. 우리가 그 일들, 내가 일터에서 한 실수와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인생은 살아가며 누구든지 마치 뒤통수를 나도 모르게 얻어맞은 그 순간이 그냥 없어지지 않고 마치 트라우마 반응처럼 다시 뒤를 돌아보면 그때 그 사건, 아우 지금도 막 아찔해, 또 돌아보면 아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드는데, 그럴 때 생각을 바꾸면 다른 지점이 보인다. 이게 흔히 이제 피크 앤드 룰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피크라는 게 P-E-A-K 곧 절정 혹은 정상 이런 뜻이고요. end는 끝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 그게 고통의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쁨의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어요. 요 지점들 그리고 나서 살아왔던 지점 중에 내 바로 직전의 지점을 두 지점을 봤을 때 이게 둘 다 괜찮았다. 내 인생은 괜찮았다 고백하더래요. 이 두 점이 다 고통이었다. 그럼 내 인생은 다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잊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고통의 봉우리가 하나만 있진 않아요. 1, 2, 3, 4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4개의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고통의 봉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A라는 고통의 봉우리에서 B라는 고통의 봉우리로 그냥 가지 않아요. 우리는 내려와서 꽃밭을 지나고 시내에 물을 마시고 잠시 나무 밑에서 그 봄바람을 맞으면서 그렇게 나만의 휴식을 취했던 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두 번째 고통의 봉우리로 올라갔던 거거든요. 내 인생은 정말 다 불행뿐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큰 착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하루 종일 우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장염으로 급설사가 생기잖아요. 불행이고 나발이고 화장실로 바로 뛰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쭤요. 그 순간에도 그렇게 고통스러울까요? 그 순간에도 우울할까요? 그 순간에도 외로울까요? 이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한 지점이 우울하고 또 직전 지점이 우울하면 하루 종일 우울했다고 느끼는 건데 그 사이 지점을 볼 수 있는 그 힘 이게 사실은 긍정적인 사람들 자기가 삶의 과정에 위기만 있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도 있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 하자면 다행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요런 건 또 참 다행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틈새를 찾는 사람들 피크와 피크 사이에 안정적이었고 별일 없었던 그 지점을 보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불행과 불행 사이 예상치 못했던 우리 일상의 작고 큰 기쁨들 그 지점을 바라보니 내 인생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첫 번째 새로운 스타트 지점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이랬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봐야지 렛츠고. 그래서 우리가 매번 1월 1일엔 그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때 나는 새로운 나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출발선 자체를 새롭게 금을 그은 거거든요. 이러한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피크 앤드 룰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다른 지점도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나라는 사람의 지금 현재로부터 이렇게 심리적인 거리를 갖게끔 하는 하나의 기술이에요. 인지심리학을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딱 하나요. 생각을 바꾸면 돼 라고 얘기하는데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말이 쉽죠. 가만 생각해 보면 말이 쉽죠라는 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말은 쉽죠. 정말 말이 쉬운데 그 쉬운 말을 가지고 직접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썼던 그 봉우리 말고 또 다른 지점이 있었네. 그래서 제가 가끔 부부 강의를 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배우자가 어떤 순간엔 최악이고 어떤 순간엔 최고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는 건 최악일 때만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최고일 때도 있고 최악일 때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때 그 평균값을 내보게 되죠. 이 평균값이 괜찮으면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그때 중요한 말은 뭐냐면 그러면 너의 평균값은 몇 점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건 자기를 돌아보란 얘기도 있겠지만 이 사람의 평균값을 내는 과정에는 최악의 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최고의 순간도 고려해야 평균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가장 중요한 기억해야 되는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지점을 생각의 지점을 옮겨서 보기만 해도 우리는 어쩌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들과 다른 지점 혹은 다른 생각, 다른 상황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심리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건 이렇게 먼 지점에서 일명 객관화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사실상 자기 객관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를 이렇게 먼 거리에서 거시적으로 보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흔히 말하는 메타인지를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뭘 아는지 내가 뭘 모르는지를 다 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심리적 거리두기라고 한다는 건 나라는 사람이 늘 가까웠던 바로 그 불행의 지점에서 이렇게 거리를 좀 두고 이것 말고 우리는 또 하나의 지점이 있었다라는 걸 이렇게 멀리서 봐야 보다 넓게 봐야지만 전체를 볼 수 있으니 한 지점에서 나와서 이렇게 멀리서 본다면 우리는 또 다른 지점에 있었던 새로운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것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두 개의 것을 같이 보는 큰 시선에 대한 이야기가 엄밀히 말하자면 인지심리학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조금 더 넓게는 메타인지 영역에 대한 확보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원제목이 보니까 The Other Side of Change의 위기 같은 이 변화의 다른 단면을 볼 수 있는 눈을 이 책이 키워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아주 오래된 새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가만 얘기들 들어보면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과
갖지 못한 것 그 사이에는 욕망이라는 게 있는데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불행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변화라고 하는 건 긍정적 변화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때의 변화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적 변화를 아우를 때 이 지금 change, 변화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건 저는 중의적이다고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요는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또 바꾸어 보는 건 역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패턴과 또 상황을 보는 눈에서 또 다른 시야를 갖고 또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 이 제목은 참 잘 지은 아주 중의적인 의미를 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삶이 긍정적으로 바뀔 때 오는 신호를 내가 잘 감지해내는 것도 필요한 능력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신은 우리에게 신호를 준다. 근데 이 신호를 똑똑한 사람은 금방 알아채기도 하고, 약간 이런데 둔한 분들은 그런 게 지나고 나 보니까 신호였어, 이런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기회였네, 이런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여러 목소리가 들려와요. 이를테면 내 부모로부터, 내 친구로부터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하는 제안의 목소리가 꼭 들려오거든요. 전 그게 여러 합리적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또 다른 단어들로 그렇게 돌림 노래를 하면서 신의 목소리를 들려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의 목소리들은 반드시 지지적이에요. 오히려 이 사람을 지지하려고 하고 지탱하려고 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긍정의 자원을 자꾸 다 꺼내려고 하고, 이 사람이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또 하나의 제안을 하기도 하고 시선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런 시선들은 사실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는 건데, 고통이 크면 안 들려요.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안 보이고 그 입이 막상 얘기를 하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는 게,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취약한 현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심리학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인지심리학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거, 무의식적인 것들을 의식화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일부러 선택해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고개가 돌아가지 않는 거 일부러 고개를 돌려서 그것을 보게끔 하고 하면서, 아, 막상 하니까 이게 좋고 하니까 이게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발견해서 다음번에도 그와 같은 것들을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게끔 하는 거, 이게 이제 인지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어떤 생각의 변화가 삶의 변화를 바꾸어주는 것도 있지만, 가만 들어보세요. 이 세상 모든 이론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이론은 네가 행동을 바꾸면 너의 생각이 달라져,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 차이지, 사실은 너는 가장 좋고 아름답고 선한 것을 선택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고, 넌 이 준비를 할 수 있고 실제 선택할 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끊임없는 이야기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전 큰 차이겠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내게 더 들리는 말이 있어요. 내게 더 잘 보이는 바로 그 행동이 있는데, 내가 더 잘 보이고 내가 더 잘 들리는 책을 찾으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책은 내가 보다 이런 생각을 바꾸고 또 내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데 조금 더 나를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에 소설 같은 사례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10대 후반의 청소년이 실수로 9년의 복역 생활을 합니다. 그 가운데 자기의 미래가 사라졌다는 걸 발견하죠.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교도소에도 누군가의 인생을 돌보는 사람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 가운데 시 쓰는 인생을 만나서 결국 시인이 되고 결국 법조인이 되고 결국 박사가 되는 그런 인생을 조명하더라고요. 내가 내 안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실수든 실패든 내가 겪고 있는 엄청난 변화 속에 미래에 가능한 나 자신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도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인생은 다 두 가지 나로 살아갑니다. 하나는 경험하는 나, 그리고 내가 상상하는 나.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나는 작고 미미하고 취약하고 가진 게 없고 실패하기 쉽고, 이런 경험적인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나는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나라는 사람을 분리해서 우리가 꿈꾸고 또 바라보고 소망하고, 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상상하는, 마치 미래의 것을 끌어다가 한 번쯤 내 머릿속에 잠깐 그려보게끔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상상하는 나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 간극이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경험하는 나하고 상상하는 내가 너무 멀면 이건 거의 치매예요. 그러나 이건 일종의 우울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은 너무 팍팍해, 그런데 내가 꿈꾸는 건 너무 원대해. 그럴 때 중간 다리가 없다면 이 두 개의 벌어져 있는 상상은 마치 건널 수 없는 강과 같이 바라보기만 하고 그 먼 미래를 왜 난 현재에 갖지 못하는가에 대한 눈물만 흐리게 되는 과정이 생기겠죠. 그런데 지금 그 사례에서 말씀하셨던 건, 생각해보면 나라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누가 될 수 있는가라는 건 내 상상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 옆에서 꿈꾸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 표현으로 하자면 이걸 믿을 수 있는 1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믿을 수 있는 1인이라고
인생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는 멘토라고도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누구의 천사의 음성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이고 지나가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의 인생의 일종의 촛불을 펴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만들 수는 있어요. 이 과정이라는 건 결국은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의지, 물론 중요하겠지만 마치 깃털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람이 울고 호호 불기도 하고요. 마치 놀이인 듯 그런 방식으로 누군가의 옆에 함께 입김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례에서도 보면 아주 지나가는 괜찮은 누군가가 우연히 만났지만 나에겐 필연이 된, 의외로 우리에게는 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자들이 있다니까요. 때로는 그게 부모고요. 때로는 그게 선생님이고 때로는 자원봉사가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음성이 내 귀에 들어올 때 저는 그게 신의 손가락과 인간의 손가락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런 이야기가 한 번쯤 들렸다면 들렸던 이야기들을 그냥 하는 얘기겠지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걸 내 것으로 삼아서 내 삶의 가능성의 양식으로 그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례는 이 가능성의 이야기들을 자기 거로 하고 마치 확신처럼, 그래서 경험하는 나는 지금 수감자지만 내가 그 다음 단계로 상상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시를 생각하고 시를 한번 적어보는, 한 글자의 글을 시작해보면서 그 상상의 나래를 글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공간의 이동을 가져오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다른 이름으로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럴 때 제일 먼저 내 안쪽에 이렇게 가끔씩 촛불이 켜지는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또 나에게 촛불은 인생에 한 번만 켜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꽤 자주 켜지는데 자주 켜지는 그 촛불을 자주 무시하는 게 바로 나거든요. 그래서 내게 오는 그 모든 촛불의 순간들을 그래도 한 번쯤 살려보고자 내게 불어오는 바람에 이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감싸는 이런 노력이 하나 필요할 거고, 그런데 이 촛불을 누군가는 전달을 해줘야 돼요. 누군가의 그 사랑의 눈빛으로 또 의미의 손길로 그 사람의 어떤 도움을 혹은 어떠한 인사이트를 주거나 할 때는 그걸 밀어내지 말 것,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능력이거든요. 안 받아들여도 살아요. 받아들여도 살아요. 그러나 대부분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좋은 인생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상상의 내가 나중에는 경험의 내가 되는, 이 둘 간의 간극이 줄어드는 그 중간에 다리를 내가 스스로 한 번쯤 놔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체인지, 변화라고 하는 건 제일 먼저 우리에게도 열려져 있는 상상의 나, 그 열립니다라는 거. 또 하나, 그럴 때 나에게 오는 이 작은 기대와 희망, 이 촛불을 무시하지 말 것.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 촛불을 전해주었을 때 이거를 수용하려고 그 손을 잡으려고 애를 써야 우린 그 다음 단계로 조금 더 수월하게 의미 있게 그 입김으로 언선을 녹여가면서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고 또 상상해 본다면 그럴 수 있겠다. 또 우리도 살아오면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또 다른 꿈을 꾸고 A라는 지점이 B로, B라는 지점이 C로, C라는 지점이 또 다른 D와 마지막 Z까지도 가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내게 있는 이 처해진 상황에 그냥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이때 첫 번째 상상의 불을 켜야 될 것이다. 그리고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상상을 기뻐하고 실제 이 상상이 현실이 되었을 때 이미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는 나와 상상의 내가 그 순간 하나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는 또 하나 A2-라고 하는 또 하나의 상상의 나를 만들어내는데 이걸 우리는 발전이다 혹은 발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인생이 잘 풀려라고 수동적으로 표현하지만 바꿔서 생각하면 그 사람이 인생을 잘 풀어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이 인생이 잘 풀리는 위기의 직후에도 인생을 잘 풀어내는 사람은 보통 공통적인 생각 패턴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했던 최악으로 끌고 가지 않는 것,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더 나쁘지 않게 만들거나 혹은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가는 첫째 시선, 두 번째 역량,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 특별히 방향성은 우리가 이제 긍정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런 요소들은 그냥 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여러 연구에 의하자면 타고난다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긍정성은 40에서 50%는 타고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바꾸자면 우리의 긍정성은 50에서 60%는 선택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지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긍정성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그 몸짓 모두 다 우리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보다 긍정적으로 또 힘있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다행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불행 가운데서도 행복의 작은 쌀알들을, 그 좋은 것들을 끄집어내서 나만의 인생의 밥을 해내는 사람들이 다행이다를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주변이 나에게 주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인지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긍정성을 일부러 긍정 에너지를 부여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감이라는 게 내가 가만히 입 벌리고 있다고 그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죠. 감 잘못 떨어지면 눈에 맞으면 멍듭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지심리학의 강점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인데 이 모든 것 안에는 일부러 다행이다 말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행복의 여지들을 찾아내서 이걸 일부러 반복하는 마치 자기 최면을 걸듯이 자기 확언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내가 선택해서 이 말을 반복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애프터 체인지의 내용에 보시면 극복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상황이 달라지진 않아요. 내가 이 생각을 바꾼다고 억울한 일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갑자기 내 몸이 벌떡벌떡 막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살만하다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들의 도움도 알고 나도 그들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발견하는 과정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다 의미체인데 어떤 방식으로 의미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 의미라고 하는 건 누군가 나에게 전달하고 주어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내 마음의 환경을 내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창출하는 긍정적 의미를 창출하고 그냥 나라는 사람은 뭘 하지 않아도 누워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발굴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애프터 체인지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이런 변화 이후 곧 이 상황이 나에게 달라진 이후에 나라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이 환경 속에서 나는 나를 누구로 규정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 그림이 쭉 나타나요. 걷지 못해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달라져도 내게 전과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과를 가지고도 나는 나의 삶을 그렇게 개척해 갈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억울한 교통사고 상황에서도 내 억울함은 없어지지 않지만 이걸 통해서 내 나머지 인생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더 건강하고 좋은 선택을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뭐냐면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와서 요 지점 A라는 방에서 B라는 방 곧 부정의 방에서 긍정의 방으로 또 절망의 방에서 희망의 방으로 또 죽음의 방에서 삶의 방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고개를 돌리게 하는 그 힘이 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구름에 비 내릴지 모르는 게 인생이고 또 언제 파도가 칠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파도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파도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멀리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첫째, 무너지고 싶어서 무너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건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무너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도 무너짐을 바라보는 일종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잘 무너진다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굳이 좀 얘기해 보자면 제일 먼저가 부정 성향이에요.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르는 건데 어떤 일을 긍정적으로 잘 보지 않는 특성. 그래서 가장 힘든 시점이 1이고 가장 좋은 시점이 10이라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5 미만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도 안 좋지만 더 안 좋아질 거라고 하는 이런 부정성이 하나의 방향을 이루면서 마치 나의 생각의 줄기인 것처럼 현재도 아슬아슬하게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예기 불안을 미리 땡겨와서 나라는 사람이 마치 뭔가 안 될 것처럼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는 경향성들을 많이 보이는데 우리가 왜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잘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느냐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이런 부정성 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나라는 사람이 안 될 거야 넘어질 거야 또 한 번 실패할 거야 라는 걸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이 그렇게 자기 충족적 기여는 나를 다시금 더 빨리 무너뜨리고 더 오랫동안 무너진 상태에 머무르게 하더라 라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변에 환경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2층의 녹화실인데 이 2층의 녹화장이 만들어질 때에는 사실 수많은 보이지 않는 손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지탱하면서 이 건물의 합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를 유지하고 2층이라는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넘어지기 쉬운 사람, 무너지기 쉬운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 긍정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를테면 야, 너 잘 해낼 수 있어. 너 정도 해내는 사람 없어.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멈췄던 심장도 다시 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무너지는 분들이 보면 체력 약한 분들, 어려운 일 생기면 밥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른들이 먹고 힘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이게 정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이 체력이 사실상 나의 정신 체력과 정서 체력의 출발점이고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보면 무너지는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의 생각의 방향, 긍정의 방향성 자체가 약간은 삐뚤어져 있거나 지지 자원이 없거나 자기의 삶을 그냥 방치해요. 먹지 않고 자기 몸을 살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자기 삶에
삶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 이 구조 자체를 유지하지 않고 무너뜨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자면 현실이 무너진 게 아니라 우린 구조가 무너진 것이다. 그리고 이 구조는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면 악화시켰지 어느 것 하나도 플러스로 가져가지 않거든요. 근데 인간이 참 희한한 게 취약하면서도 그걸 또 선택해요. 그러나 우리의 많은 책들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생활을 잘 지켜라. 너의 일상을 지켜라. 아침 일어나서 네가 먹던 밥 먹어라. 점심에 해야 될 일 있으면 그거 원래 하던 대로 해라. 저녁에도 잘 시간에 꼭 맞춰서 하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일상이 일생을 만들어 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 있는 우리의 멘탈을 일으켜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종의 하드웨어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켜내는 내 몸의 이야기, 이 구조의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를 덜 무너지게 하거나 다시금 일어날 때 짚고 일어설 만한 굉장히 중요한 보조 장치이자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조금 더 빨리 무너지고 어떤 사람들은 지지력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는 힘으로 그걸 쓰기도 하더라라는 게 기본적인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특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위기에 잘 무너지는 편일까? 혹은 위기를 잘 극복하는 편일까? 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원적인 그 독특한 민족성은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이 작은 쌀알 같아서 그러나 모여서 거대한 질척한 밥이 되어서 이걸 떡을 만들어서 이 떡 가장 쫀쫀한 것으로 서로를 먹이고 나누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뭉쳐야 살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조금 더 커서는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도 도덕 교과서를 또 통해서 배우고 또 막상 결혼을 하고 살아가면서는 아, 내가 그렇게 성장했던 건 내가 지금 내 자식을 보면서 그렇게 나를 붙잡아 준 내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세월의 그 깨달음을 또 갖게 되죠. 이 모든 여정들은 다 뭘 얘기하냐면 한국 사람들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과 같은 별 차이 없는 무너짐도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는 경험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집단이 만들어져서 이 집단들이 정말 놀랍게 무슨 조율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의 틈새를 지나가면서 지금의 거대한 우리를 만들어낸 것처럼 그 사이에 번영의 역사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어떤 민족보다 순환이 많았기 때문에 일어선 순간이 더 많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작은 나라에서 오물조물 살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았지만 결국은 서로 강하게 어떻게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시점에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가 이게 연대의 힘이었는데 이런 연대의 힘을 통해 가지고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 K를 보여줄 수 있는 건 어쩌면 이 근거를 대한민국도 아주 강력하게 역사적으로 경험하면서 뭔가 안쪽에 가지고 있는 누적된 역사치로 나타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은 잠깐 해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승리의 역사 뒤에는 분명히 아픔이 있는데 삼할 타율만 해도 타격왕이 되는 거니까요. 다행인가 불행인가 내가 이 시도를 하는가 못하는가 교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인생 최악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는 큰 위로와 또 큰 용기와 큰 도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왔다는 건 우리는 그전에 여러 작고 큰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건 우리는 늘 무너졌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려서 그 첫 번째 발걸음 뗄 때부터 내 부모가 잡아주지 않는 그 순간에 내가 혼자 일어나서 다시금 아장아장 걸어서 마지막 내 목적지였던 내 엄마의 무릎 앞까지 갔던 그 기억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도 성적이 떨어지는 순간도 있었고 성적이 올라가는 순간도 있었어요. 내가 모든 사람들이 시험이 쉽다고 말할 때 나에겐 어려운 순간이 있었고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순간에 내가 또 쉬웠던 순간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 이럴 때 나라는 사람의 작은 우주에서 나와서 보다 큰 세계 속에 나아가 보면 이때 내가 있었던 이 작은 세계가 어떻게 보면 더 귀엽게 보이고 이게 불가능하고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생각보다 낮은 허들이고 내가 생각보다 잘 의외로 또 극복했던 허들이다라는 거를 생각하게 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지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한테는 자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 생애를 통해서 극복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경험자들이라는 거. 또 한 가지 그 주변에 반드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해주면서 남모르게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 세 번째로는 우리가 찾고자 할 때 물론 그게 내게 쉽게 오진 않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뭐라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회는 올 거라는 거. 그리고 이런 기회가 와서 잘 극복하시게 된다면 또 다른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의 또 빗줄기가 되어주시고 좀 등대가 되어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교수님의 이 말씀이 위기의 중심에 있는 분들에게는 치료제가 됐으면 좋겠고 또 평안한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위기에 대한 예방주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야 상카르의 After Change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온 국민의 심리 상담사 이호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생각의 방향을 조금 바꾸었다는 건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큰 위기를 견뎌내준 또 버텨준 사람들이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책과 삶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드리겠습니다.